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2번째 페이지, 어깨 짱 넓은 잡지사의 억장,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억장 특집입니다. 네, 우리 어깨짱 박광일 선생님께서 억장이 무너진 역사 속 억장들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그 사전의 본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보통 이제 우리 억장 무너진다 그러면 좀 억울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억울한, 그런데 이제 장을 장군으로 표현을 한다면 억울한 장군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만큼 억울한 장군들. 장군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낱말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장난을 언어 유희를 좀 해봤다. 쳐봤습니다마는 예. 한편으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내력들은 당대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 또 때에 따라서는 뭔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싶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장군들을 좀 골라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신하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오늘은 조금 좀 색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무당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당 얘기를. 네, 이제 무당이라는 존재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신을 모시고 사제로서 뭔가 굿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 네.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굉장히 무의 영향력이 컸던 나라였고요. 네. 조선이 성리학 국가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에는 뭐 소격사라는 관청,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의 핵심을, 이제 무당들의 종류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접신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무당을 강신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계속 무당의 집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당으로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수련을 해서 무당이 되는 존재를 세순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신무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접신을 하거나 또 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의 말을 네.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존재예요. 신들린 거죠. 신들린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도 바뀌고 그래서 너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 갑자기 반말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강신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세순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구술하면서 어떤 공간 속에서 신에게 이제 계속 인간의 소원, 바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의 존재를, 신의 말을 인간에게 정하느냐 강신무. 그다음에 세순무는 사람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느냐. 공통적으로는 뭔가 바라는 것 또는 미래를 좀 알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더불어서 이런 어떤 무당이 되기 위해서 핵심 요소는 바로 뭐냐면 그 무당은 아까 신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무당이 있는 집에 가면 뒤에 여러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 네. 그 신을 이 무당이 모시고 있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모시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가 다 있고요. 같은 신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무당마다 달라서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무당이 죽게 되면은 그 모셨던 신들을 그렸던 그림 또는 조각들도 같이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당과 신은 일체감을 가진 그러네요. 존재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런 그 뒤에 무당 뒤에 신으로서 존재했던 신들 중에서 네. 장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장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좀 여러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점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명장이라고 해서 그 뒤에 꼭 모셔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우 같은 명장일 필요는 꼭 없다. 꼭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뭐 최윤덕 뭐 이런 분들이 예. 그렇게 그 신으로 모셔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공통점을 쭉 찾아보니까 네. 명장이기도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네. 억울한 장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억장들을 모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억울한 장군들과 이제 무당과 신과 이런 예. 것들을 연결해서 본다면 억울한 장군, 즉 신이 된 억울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무속의 신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늘신, 땅신 같은 자연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군왕검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조선의 왕들이나 이런 왕을 모시는 어떤 그 신도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불교에서 들어온 신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군, 그러니까 신은 이제 영웅의 영역에 해당하는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장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억울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이 왜 그 장군신의 핵심 요소가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죠. 그랬더니 여러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보통 그 사람이 억울하면은 네.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구천을 떠돌며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아직도 지상에서 예, 예. 남은 일이 있는 겁니다. 네네.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발길을 먼저 떠나서 저승으로 가기 전에 좀 예, 예. 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보통 이제 구술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 답답함의 배경은 억울함도 있거든요. 제가 좀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병이 걸고 이런 사고가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일생을 평탄하게 살아온 위인이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원리 원칙적인 뭐 살다 보면 공감을 못 해주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데 잘 노력하면 이건 극복할 맞아, 수 있을 진짜. 거. 겪어봐야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쩌냐, 진짜 속상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쪽은 내가 전문인데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아는데 그치. 이러면은 이제 뭔가 응어리가 좀 풀려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심지어는 명장이고 네. 또 어떤 지역과 연고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뭔가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억울한지 아닌지 또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잘못해서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제 후대의 이제 역사에서 그분은 억울해서 죽었음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걸 보통 우리가 신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영이라는 인물이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조선이 건국하자마자 최영을 무민공으로 시효를 주면서 사당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셈인데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원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후대에 그 혹시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거나 그 영향력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분 잘못 없는 거 맞아. 억울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인해 주는 존재가 무당이 모시는 억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속 신앙과 억장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깊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이제 무속과 관련해서 신으로 모셔지는 장군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3분 정도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최영 장군.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예종 때 옥사로 목숨을 잃었던 남이 장군. 네,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알려진 병자호란 전후에 청과 명 사이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임경업 장군. 김자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존재였고, 그 다음에 무속에서는 어떤 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만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우리 장군들 최영 장군, 남이 장군, 임경업 장군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누가 진짜 억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익숙한 이름 알아보겠습니다. 최영 장군을 억장으로 뽑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최영 장군은 이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어떻게 그런 분이 돌아가실 수 있냐? 라고 분노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고려의 충신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을 좀 안 좋은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이게 최영 장군의 말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죠. 아버지가 최영 장군에게 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최영 장군은 뜻밖의 이제 그 청백리로 살아야 되는데 당대의 고위 관료가 청백리로 산다는 건 백성들에게 더 없는 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백리면서 충신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장군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구들이 딱 나타나서 멀리 이렇게 장군을 관찰을 합니다. 근데 머리가 하얗다. 네. 피해라. 왜냐? 최영이야? 예, 백수 최만호다. 그러니까 백수가 흰 머리란 뜻이거든요. 예. 최영 장군이 처음에 만호벼슬을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왜구들한테도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흰 머리를 하고 있는 장군이 나면은 우리가 피해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피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왜구 토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승전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인물이 바로 최영 장군이니까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최영 장군은 거의 신과 같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료이면서
또 후배였던 네. 이성계에게 위화도 회군이라는 배신을 통해서 최영 장군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결국 예. 이제 귀양 갔다가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또 최영 장군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내 일생 네. 내가 강직함 그다음에 충심을 어기지 않았음을 내 무덤이 증명할 것이다. 내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잔디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적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어낸 붉은 말 아니고 진짜 최영 장군이 진짜 그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을 남기고 풀도 진짜 안 났어요? 풀이 안 났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더니 풀이 조금 났긴 아, 최근에 갔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안 났대요. 신기하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오. 당대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억울함, 네. 그다음에 명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억울한 건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조선 건국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 5년에 무민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올리면서 네. 신원을 해주게 됩니다. 아, 예, 예.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고려 구고려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아, 이성계가. 있겠으나 예, 예. 그럼에도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거 봐. 그분 돌아가신 거 억울한 거 맞잖아. 그렇지. 특히 이제 바닷가 쪽 사람들.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 올라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 억울한 장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최영 장군을 지금 모시고 있는 뭐 사당? 뭐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어디입니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을 네. 최영 장군이 우리나라 무속의 신에서 장군 신가 중에 가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나 조선 시대의 무당들이 예. 뭔가 내가 신과 어떤 영험함을 받겠다라고 예. 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최영 장군의 사당이 있는 네. 개성 덕물산으로 갑니다. 개성의 덕물산. 네, 여기에 이제 최영 장군 사당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여기에 가서 길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성과 한양이 가까우니까 일단은 서울 중부 지역이 최영 장군의 신들로 이제 사당들을 채우게 됩니다. 예,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에서 이제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모신 빤테온 같은 신전이 있었거든요. 남산에. 그래요? 그게 국사당입니다. 아,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인왕산으로 옮겨갔어요. 아, 인왕산 국사당. 예, 그게 일제강점기에 이제 인왕산으로 옮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빤테온 같은 이 국사당의 핵심 신이 바로 누구냐면 최영 장군 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일대에서는 당연히 널리 퍼져 있고요. 최영 장군이 이제 외구 토벌하러 다닌다고 네. 그러니까 남해안, 서해안 곳곳을 다니셨으니까 누비셨으니까 네.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최영은 신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해안가에. 남해안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 최영 장군 사당 있고 저기 최영 장군 사당 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들도 최영 장군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영 장군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살았을 때의 명장으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신으로 현화되었다라고 볼 제가 수가 그런 데를 있습니다. 안 가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네. 야, 네. 최영 장군을 모신 곳이 많았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영 장군은 우리나라 이제 무신, 그러니까 무인으로서 신이 된 것의 거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어떤 장군신을 찾아갈 때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결국은 최영 장군을 만나게 된다. 아, 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뒤에 장군님이 누굴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은 최영 장군이 아닐까라고 하면은 대체로 얼추 맞는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이 된 최영 장군의 모습은 살아 있을 때 최영 장군 모습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와 다르게 진짜 억울함이 강조된 장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억장. 바로 예. 조선 초기의 남이 장군입니다. 남이 장군. 네. 이분이 아까 그 조선전기 예종 때 인물이라고 하셨죠? 네. 예, 이분은 어떤 억울함을 당했나요? 일단 남이 장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당대에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굉장히 명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할아버지 남휘가 태종의 사위였습니다. 정선공주라고. 태종의 사위. 그러니까 태종의 사위니까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누이 동생하고 네. 결혼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남빈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외삼촌이 세종입니다. 네. 세종의 오케이. 조카가 네. 그 남빈의 다시 아들이 남이가 남이 되니까 장군. 그러니까 그 자기 할머니가 네. 공주예요.
그러네요. 굉장한 명문가입니다. 명문가네. 그리고 예. 이제 당시 또 자기 부인이 최고 권력가였던 골람이라는 점에서 일단 남이라는 인물 자체는 가문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제가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봐서 17살에 문과를 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당시 왕이었던 세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아, 세조 때.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세조 때가 이제 북방을 세종에 이어서 계속 이제 정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예. 특히 이제 북방에서 이제 이시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큰 공을 세우면서 공신이 됩니다. 적개 공신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주의 여진족이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아가서 무공을 세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 이거 우리 왕실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관직을 팡팡팡 올려줍니다. 승승장구했. 네, 그래서 20몇 살에 공조판서가 됐다가 27살에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조판서가 되는 거죠. 27살 병조판서입니다. 야, 이건 뭐 출세했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게 다 실력일까? 아, 약간 조금 시기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시기만 할 텐데 네. 그 시기를 실제로 이제 그 실력에 옮겨서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한명회. 한명회. 신숙주. 때니까. 예. 네, 이 구신들이 네네네. 신흥 세력을 끄집어 내려버리는데 그 대표가 바로 누구였냐? 남이가 남이었던 타깃이 거죠. 됐구나. 그러니까 남이는 예.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승진을 했지만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좀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적들도 좀 정치적인 적들도 좀 살피면서 이렇게 좀 근신을 해야 되는데 이 남이는 할아버지 성격을 좀 닮았나 봐요. 할아버지가 천방지축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지금 남휘. 남휘. 정성공주의 예. 남편인데 예.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네. 공주가 남편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고요. 제가 보기엔 태종이 무지하게 화가 났을 아, 그래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닮았어요, 남이가. 그런 성격의 아주 일부분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닮아서 굉장히 거만했다 그래요. 남이 장군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남이 장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출세가도를 들으면은 약간 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삶이기도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혜성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혜성이 진짜 네, 혜성. 네. 예. 그 혜성이 떨어진 걸 보고 남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혜성이 떨어진 걸 보니까 이제 구 세상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옛날 세상은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건너 누가 들었냐면은 네. 유자광이 들은 거예요. 유자광이? 네. 유자광이 들으니까 우리 가만히 간신 시리즈 유자광. 그렇죠. 예. 그 유자광이 딱 듣고 나서 뭐야? 지금 세상이 가고 새 세상이 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임금이 무너진다는 얘기인가? 쿠데타 하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예종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 혼잣말을 되게 크게 했나 보네요. 아니, 그런가 봐요. 혜성이 떨어지는 걸 보니 새 시대가 오겠구만.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결국 예종까지 들어갔는데 예종은 남이가 굉장히 평소에 거만했던 거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이의 옥사 즉 예. 쿠데타 또는 반역의 어떤 징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도 도와주질 않았던 거예요. 남이가 억울한 걸 다 알면서도 네. 사실은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남이는 그 위치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긴 지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걸 시도할 의미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물이었는데 그래 약간 그런 그 정도 느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평소에 어떤 인품 때문에 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네. 그러니까 그 국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군 아니면 정승 대감 저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시잖아요. 근데 네. 모두 입을 닫았다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이가 너무 억울하니까 당시 영의정이었던 80 먹은 강순을 끌어들여서 예. 저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어? 해갖고 그분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됐던. 아 그래요? 근데 그럴 정도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당대의 남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니까 남이는 또 하나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또 모함을? 그 그러니까 죽은 거죠 남이는. 이제 그 남인 죽은 거죠. 능지처사를 당하게 되는데 예.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의 모함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남이가 인륜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다.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 아 이건 가짜 뉴스죠. 이거 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가짜 뉴스이겠으나 예, 예. 당대에는 이 죄로 그 어미조차도 홍 씨조차도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어머니가 거열형을 당해요. 네, 왜 능지처사는 양쪽의 범죄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남이 집안은 완전히 망했구나. 유역산.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때에 따라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예.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겠구나. 예. 이제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억장의 진짜 요소에 억울하다. 들어갈 수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남이 장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네. 신으로 모셔질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요건을 더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귀신을 봅니다. 아, 귀신을 본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을 볼 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어느 해성 날 때도 약간 남달랐어. 네, 어느 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네. 누가 이렇게 바구니를 안고 가는데 거기 홍씨가 있었답니다. 예, 예. 근데 홍씨 위에 보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 아, 저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이거든요. 예, 저 지금 CBS 아나운서예요. 남이 장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귀신이 예. 보인대요. 네네. 그런가 보다 했죠. 왜냐면 귀신 일은 별로 이렇게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니 안에서 곡소리가 나더래요. 음. 그리고 의원이 나오더니 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홍씨가 들어간 집이니까 그 귀신이 아마 어떤 홍씨 먹은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가 이제 물어서 들어갔더니 예. 그게 이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권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권람의 집에 들어가서 네. 내가 치료해야겠다라고 네. 해갖고 어쩌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남이랑 어떻게 보면 네. 혼인을 할 수 있는 그 연배였었거든요. 예. 권람의 딸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권람이 관상장이를 부릅니다. 네. 내 딸을 쟤한테 주고 싶은데 네. 줘도 되겠느냐. 예. 그랬더니 일찍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딸 못 주지. 그랬더니 근데 주셔도 됩니다. 왜요? 따님은 더 일찍 죽습니다. 이거 무섭다. 아무튼 그래서 혼인을 했는데 실제로 남이의 큰 그림은 아닌가요? 남의 큰 그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 권람의 딸은 일찍 예. 이제 죽게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먼저 잃게 진짜 그렇게 되었던 됐구나. 것도 있는데 예. 핵심은 이제 예. 귀신을 볼 줄 안다. 그러니까 억장이면서 또 신으로서의 그러네. 자격을 하나 더 제격이네요.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이런 있습니다. 거 박재식 작가랑 같이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구 여친과도 갔던 곳인데 네. 우리 남이섬 가평 춘천 쪽에 남이섬 겨울연가에 나온 남이섬이 그렇죠. 남이가 그 남이 장군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뭔가 큰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남이 장군의 무덤. 그래서 이 섬 이름은 남이섬. 원래 이제 섬이 아니었는데 그 댐이 생기면서 거기 예. 물이 차오르면서 섬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충분히 여기에 남이 장군 무덤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저도 예.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남이 장군 무덤에 그래 가서 장군도 만나고 왔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경기도 화성 사는 친구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남이 무덤이? 장군 묘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예. 비봉에 남이 장군 무덤이 있어요. 화성 비봉에. 네, 화성 비봉에. 네. 심지어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람의 따님 권 씨도 거기에 같이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그 연구자들이 볼 때는 네. 진짜 무덤은 화성 쪽에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남이섬에 있는 무덤은 가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남이 장군 없는 남이섬.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 장군이 능지처사를 당했잖아요. 네. 그 시신 수습하면 안 됩니다. 그 죄인이니까요. 영모 죄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아마 한참 지나서 누군가가 몰래 그 어떤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네. 당대 남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무덤을 누군가가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럼 페이크 무덤을 만든 그렇죠. 그래서 가묘도 만들고 진묘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묘가 사람들 입에 전해지기를 저게 누구 무덤이다? 남이 장군. 그런데 여기 섬이 있으니까 남이섬.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무덤은 덜 알려져서 예, 나중에 예. 이제 화성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씨 무덤은 다른 데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걸 옮겨와서 지금 이제 같이 묻어 놓았으니 대체로 이제 화성에 있는 무덤을 진짜 무덤, 그 다음에 남이섬에 있는 무덤은 가짜 무덤이라고 이야. 하지만 그 내력은 그래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고 관련이 그러네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남이 장군 모시는 사당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의외로 그래서 남이 장군을 모시는 사당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은데요. 대체로 이제 용산 쪽에 남이 장군 아 그래요? 서울 용산? 사당이 있고 네.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남이 장군 신을 모신 무당이 이제 구술하기도 합니다. 용산구 이제 용문동에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사당 또는 이제 구술할 수 있는 무당이 여기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이 일대가 남이 장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대체로 용산 일대에서 많이 군사들을 훈련시켰는데 예. 남이 장군이 이제 장군이면서도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네네.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남이 장군이 처형당한 데가 새남터입니다. 용산하고 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인근에 어떻게 보면 그 영험한 기운이 예.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억울함이 가장 짙게 서려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장군을 신으로 모신 무당은 다른 무당과 다르게 조선시대 장군 복장 막 철컥철컥하는 갑옷 아 투구도. 네 아, 투구까지 땀띠 나시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예, 이제 예. 그 모신 신이 남이 장군이니까 아. 그 장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제대로 갖추고. 신격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아. 이제 알려져 있고 네. 지금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특징이 있군요. 자, 좋습니다. 박광일 쌤이 뽑은 억울하게 죽은 장군 억장 탑3 이제 마지막 장군은 마지막 억장 임경업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잠역사 시리즈 전기수 이야기꾼 전기수 편에서 선생님께서 전기수가 저잣거리에서 임경업전 이야기를 하면은 대중이 진짜 뭐 오열을 하면서 그렇죠. 그 억울함에 공감해 줬다고 억울하게 하셨는데. 공감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기수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아, 그죠. 욕 먹어서 너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제 김자점 역할을 하게 되면 아, 예. 너 이놈 아, 하면서 맞다. 네네. 그 정도로 일단 억울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일 억울했던 인물로 꼽자면 아마 이 임경업 장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서도 이 임경업 장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영 장군이 가장 넓게 퍼져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 범주에 맞먹을 정도로 여러 곳에 사당이 있는 곳이 바로 임경업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주하고 이제 연평에 이제 충민사라는 사당이 있어서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모셔지는데 네. 서해안 일대에 임경업 장군 사당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구비설화, 설화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무려 인천에서만 46곳에서 임경업 장군에 대한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천만. 인천에서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내력을 서해안 전체로 퍼뜨리면은 예. 굉장히 많은 임경업과 관련된 신적인 이야기들이 퍼져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서해 있습니다. 쪽이랑 서쪽 지방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이 서해랑 관련이 있는데 아. 이제 그 내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경업 장군이 어떤 인물인가를 네, 좋아요. 먼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임경업 장군은 이제 인조 반정 때 김자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반정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의 어떤 장군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력이 좀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주로 이제 그 청천강 이북 특히 이제 백마산성에 주로 주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경업 장군이 북쪽에 올라가서 보니까 네. 여기에 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군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볼 때 여기서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군인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일단 둔전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밭도 개간을 하고 예. 더 나가서 좀 장사도 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네. 국경 지역이니까. 예.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관리들이 딱 보기에는 네. 뭐야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야? 부업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이 지금 또 하나의 직업을 가졌네? 아. 라고 탄핵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누가 이 임경업을 방어를 해주냐면은 그때 이제 같이 무인으로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김자점이 이때는 이제 간신 김자점이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임경업을 변호를 해서 네. 이제 풀어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임경업 장군은 이제 나간으로 군수로 가서 나간에도 보면 임경업 장군 사당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 정묘호란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직접 참전을 못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10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쯤 다시 이제 임경업 장군은 백마산성에 있는데 네. 청나라에서도 볼 때 저 네. 백마산성 임경업은 위험하다. 판단해서 돌아서 내려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만나면 네. 괜히 거기서 붙어서 전쟁하면은 네. 여기서 전력을 다 무너질 수가 있다. 임경업의 높게 명성을 산 거구나. 이미 높이 산 거예요. 잘 싸우니까. 그래서 백마산성은 피해서 가자. 예. 라고 하니까 임경업 장군은 이때도
본격적인 전쟁은 청나라군하고 하지 못하고 네. 50일 만에 항복을 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임경업 장군은 또 그 무력을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름만 남아 있는 그런 장군이 됐던 거죠. 네.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답답했겠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임경업 장군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 영향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을 하니까 8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아. 이 8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조청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근데 청나라는 또 명나라와의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은 명나라에 예. 계속해서 관계를 그렇죠. 이렇게 복속 어떻게 보면 사대했던 관계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조선 장군들을 자신들의 앞에다가 내세우고 명나라군을 공격을 하는데 그 장군으로 뽑혀간 인물이 임경업입니다. 아, 임경업도 속으로는 명 쪽에 기울어져 당연히 기울어져 있던 인물이죠. 내가 청나라랑 싸워야 되는 장군인데 네. 내가 지금 명나라랑 싸워야 된다고? 예, 어떡하죠? 그러니까 네. 싸움을 회피를 합니다. 사전 정보를 줘요. 명나라군한테. 그러니까 이러 피해라. 네. 우리가 공격할 때가 여기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스파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을 좀 회피하기도 했고 예. 전설에 따르면은 뭐 화살촉에 화살을 쏘는데 촉을 빼고 쏘게 했다. 싸우는 척만 하고. 네, 그러니까 명나라군이 화살이 날아서 옥 했는데 안 박히는. 예. 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그럭저럭 잘 피해 갔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예. 그런데 이제 명나라 장수가 청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네. 근데 왜 조선군이 공격할 때 타격이 없었어? 그랬더니 네. 이제 임경업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랑 내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임경업을 소환해라. 청에서 소환해라. 해갖고 이제 임경업이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군법에 따라 다스려라. 그 군법에 따라 다스리지만 아마 처형을 하려고 예. 끌고 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조선의 이제 여러 관료들, 특히 이제 임경업의 배우 어떻게 보호자 역할을 자체했던 김자점으로 올 때는 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종을 시키고 해가지고 네. 명나라로 망명을 보냅니다. 임경업을요? 네. 그러니까 임경업은 청나라로 끌려가기 직전에 네. 명나라로 이제 망명을 간 거죠. 김자점이 살린 거네요. 이때는. 살렸습니다. 예. 자기 종을 보내서 살렸죠. 네. 그래서 이제 명나라로 가니까 명나라에서는 환영이죠. 조선의 명장이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맡겨서 한 4만 명에 이르는 그 군 병력을 임경업 장군이 지휘하기도 했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를. 네. 예. 그런데 이 명나라가 결국은 1644년에 망하게 되니까 네. 이게 임경업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청나라는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주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임경업을 조선으로 보내서 니네들이 알아서 처형해라. 이렇게 해서 조선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 상황을 보면은 청나라 간첩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임경업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인조의 충성심을 확인하자. 예.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조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국문을 합니다. 네. 근데 국문을 하다 보면은 누구 이름이 나오겠어요? 나를 도와줬던 청나라로 끌려갈 때 누군가 나로 망명을 했던 김자점 이름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김자점이 그때부터 안 되겠다. 손절하나요? 괜히 여기서 임경업이 말을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모진 고문을 해서 이 김자점이 임경업을 고문 상태에서 죽여버립니다. 말 나오기 전에 재판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자점이 간신으로 가는 몇 개의 발걸음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예전에 임경업을 도와줬던 그 흔적을 잘라내기 위해서 임경업을 죽여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당대 사람들이 임경업이 망고의 충신인데 그 충신을 죽였고 자기 뜻도 펼쳐보지 못하고 아니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장군이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대 사람들이 임경업 장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김자점이 마지막에 그렇게 했구나. 네. 그 역장의 탄생에는 우리 간신들이 항상 있네요. 유자광, 김자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경업 장군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명으로 망명할 때 서해 바다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해 특히 이제 연평도 이 일대가 이제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경업 장군이 그 백마산성에 있을 때도 뭐 둔전도 하고 장사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딱 갔는데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연평도 앞바다에 뭐가 이렇게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죠? 그럼 예. 잠시만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함정 같은 걸 만듭니다. 어살이라고 해서 물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어살을 설치하고 얼마 뒤에 가봤더니 거기에 평생 못 보던 고기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뭔가 예. 나중에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조사해 본 거니까 그 고기들이 예. 조기입니다. 조기 때가 예, 잡혔다. 우리 연평도 팥이 조기 팥이로 유명하잖아요. 예. 조기 어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네. 사람들에게 입으로 타는데 아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임경 네. 장군님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지나갔겠죠. 그렇죠, 장군님. 그렇지만 그 어떤 용맹함, 그 어떤 억울함, 그 또 그에 대한 신비함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이 조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잡게 됐는지 알아? 하면서 누가 그랬더니 아니 굉장히 똑똑한 어부가 잡았을까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임경업 장군이 잡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그때부터 알고 한 거야. 그리고 임경업 장군 하면 후대 사람들이 풍어의 아이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 이제 배를 타고 조기 잡으러 나갈 때 뭐 한다? 임경업 장군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또 그 무당의 어떤 기원 속에서 예. 출어를 하면은 풍어를 기약할 수 있는 뜻밖의 풍어의 신이 되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임경업 장군은 여러 어떤 인격을 가진 신격을 가진 존재라고 이제 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풍어의 신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충성을 또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로서 이제 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경업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억장으로서 예. 무당들이 모시는 중요한 신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억울한 장군들이 이제 신으로 등장한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배경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신을 만나러 간다. 간절하게. 일상이 아니라 간절한 신을 만나러 간다는 건 억울함이 표현되어 있는 무슨 거잖아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았을 때 그 사람도 억울했다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신을 찾는 일이 조금은 다른 일로 기쁜 일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그러게요. 합니다. 예. 최영, 남이, 임경업 억장 3인방 누가 가장 억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제 299회 이달의 PD상 수상을 낳은 화제 특집이었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특집 때 3절에 유일하게 고려시대 인물이라는 이유로 빠졌던 최영 장군이 조금 약간 마음이 가네요. 네, 그것도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댓글 남겨주십시오. 억장 뭐 투표까지는 아니지만 의견 받겠습니다. 자, 박광일 선생과 함께 억울한 장군들 3인방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